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는 존재했다. 오전 8시 16분, 그 도시는 사라졌다. 흑백 항공사진, 파괴전 히로시마 번쩍이는 섬광 버섯구름, 초토화된 도시 전경. 미국 공군의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 이놀러 게이. 기장은 폴 티베츠, 폴 티버츠. 그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 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 리틀보이. 길이 약 3m, 무게 4톤. 우라늄 -235를 사용한 핵무기. 폭탄은 오전 8시 15분, 정확히 히로시마 시내 중심부 상공 600m 지점에서 폭발했다. 단 1초, 하늘에서 번개보다 강한 섬광이 도시를 덮쳤고, 그 다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풍과 화염, 방사능. 폭탄이 터진 그 순간, 반경 1.6km 안에 있던 사람들은 즉사했다. 다리 위를 걷던 학생들, 시장 골목의 상인들, 가정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어머니들. 모두가 한순간에 증발했다. 흔적도 없이.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도시의 인구는 약 35만 명. 그중 수만 명이 첫 섬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이유는 단 하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히로시마는 군사기지이자 주요 산업도시였다. 전쟁 말기 일본 군부는 이곳에 제2총군 사령부, 통신센터, 병기공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주자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아이, 노인, 간호사, 교사. 단 한 명의 군인도 보지 못한 채 죽었다. 자료 영상, 섬광과 함께 증발된 사람의 그림자가 새겨진 콘크리트 벽면. 폭발의 위력은 TNT만 5,000톤에 달했다. 중심부는 온도가 3,000도 이상. 강물은 끓고, 철이 녹고, 돌이 부서졌다. 하지만 믿기 힘든 건 그 다음이다. 도쿄는 아무것도 몰랐다. 약 800km 떨어진 일본의 수도 도쿄. 정부 청사, 군사령부, 통신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히로시마로부터의 전화는 단절됐지만 이따금 발생하는 통신장애로 여겼다. 라디오 방송도 오전 8시 16분을 마지막으로 끊겼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도시는 사라졌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히로시마는 완전한 침묵 속에 빠졌다. 연락을 시도한 교환원은 모든 회선이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는다. 군통신본부에서는 회선을 테스트했다. 장비는 문제없었다. 이상한 건 히로시마였다. 연결된 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어떤 장교는 폭격이라 추정했고 어떤 이는 전력 공급 사고라 주장했다. 하지만 한 명은 입을 다문 채 지도 위에 히로시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곧 결론을 내렸다. 무언가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건 너무 늦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그날 아침 세계는 바뀌었다. 히로시마는 사라졌다. 그리고 일본의 고위 장성들은 이제 그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 처음으로 도시 하나가 한 방의 폭탄으로 사라졌을 때 그들은 무슨 판단을 내렸을까?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이건 전쟁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페이드 아웃. 히로시마 시내 위로 버섯구름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장면. 하지만 다음날 또 다른 도시가 같은 운명을 맞는다. 일본은 그때까지 항복하지 않았을까? 텍스트 온 스크린 제2장 도쿄 침묵 속의 추측 계속 시청하세요. 오전 8시 16분 히로시마는 말 그대로 사라졌다. 그러나 도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쟁의 중심지인 수도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고 통신실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히로시마에서 어떤 신호도 오지 않는다는 것.
전신, 전화, 무선, 라디오 모든 연결이 조용히 동시에 끊겼다. 교환원들은 히로시마 방향으로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민간 회선뿐 아니라 군용 비상 회선까지도 먹통이었다. 통신 장비를 점검했지만 문제는 도쿄에 있지 않았다. 응답이 없는 곳은 히로시마였다. 히로시마 외곽을 지나던 철도 신호수들이 보낸 첫 보고는 단순했다. 섬광, 폭풍, 그리고 연기.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어서 들어온 두 번째 보고는 더욱 불분명했다. 강한 충격파, 불길,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가장 근접한 부대에서도 히로시마 시내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작전 참모들은 지도 위에 도시 이름을 표시해놓고 분석을 시작했다. 수천 번의 폭격 사례를 분석해온 이들이었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이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통신이 전면 끊긴 도시, 폭격 경고 없이 벌어진 정체불명의 대폭발, 그리고 도시 전체가 침묵에 잠긴 지금. 이것은 단순한 공습도, 단순한 통신장애도 아니었다. 전쟁성의 회의실에서 몇몇 장교들은 처음엔 낙뢰나 발전소 사고를 언급했다. 어떤 이는 연합군의 심리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미군이 새로운 무기를 실험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결론은 아무도 내리지 못했다. 그 자리에 있던 아라카와 노토키 대령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는 히로시마에 있던 통신시설과 군사기지, 병기 공장의 위치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조용히 계산을 반복했다. 그러다 짧게 말했다. 이건 재래식 무기가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 시각, 황실과 가까운 기도 고이치 내대신 또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일본 제국 내에서 천황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중 하나였다. 천황에게 상황을 보고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은 단정 짓지 마라. 직접 확인된 정보 없이는 전하께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즉시 정찰 임무를 편성했다. 조종사는 쇼지 고타니 소령, 비행기는 고고도 사진 정찰용 미쓰비시 기-46, 적의 전투기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폭격기보다 더 높은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체였다. 고타니 소령은 수십 개의 전선을 정찰해온 베테랑이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그는 폭격 이후의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임무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전혀 다른 종류의 비행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지시는 명확했다. 가능하다면 히로시마에 착륙하고 불가능하다면 상공에서 신의 전역을 관측하라. 추측이나 선전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히 본 것을 보고하라. 고타니의 정찰기는 도쿄에서 이륙했다. 날씨는 맑았고 시야도 좋았다. 히로시마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조금씩 흐려졌고 멀리서도 짙은 연기가 수평선처럼 뻗어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연기가 너무 짙어 접근 경로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3분간 무전이 끊겼다. 재접속된 고타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조용했다. 활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착륙할 수 없다. 그는 그 대신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도시 위를 돌았다. 아래에는 그가 익히 알던 히로시마 시내가 보이지 않았다. 거리도, 건물도, 랜드마크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강과 다리의 형태만이 남아 그 자리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파괴된 지역은 완벽한 원형이었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진 듯한 형태. 건물은 부서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잿더미와 기둥만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도시 전체가 평평하게 눌린 듯한 인상을 주었다. 폭격 피해라기보다는 거대한 손이 도시 전체를 땅에 눌러버린 듯한 느낌. 도심 근처에는 생존자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비틀거리고 불에 그을렸으며 걸어 다닌다기보다는 떠도는 듯 움직였다.
어떤 이들은 팔을 흔들며 도움을 청했지만 고타니는 착륙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와야 했다. 비행기는 히로시마를 선회한 후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조종석에서 마지막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하늘 높이 떠있는 검은 연기 기둥 위로 커다란 버섯구름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아직도 빛나고 있었다. 도쿄 작전실에 복귀한 고타니 소령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관찰 기록이 빼곡히 적힌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차렷 자세로 서서 조용히 말했다.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방 안의 모든 말이 멈췄다. 하지만 그가 보고한 건 단지 시작이었다. 그날 밤 도쿄의 고위 장군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처음 듣게 된다. 핵분열, 임계질량, 방사선 화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원자폭탄. 이제 단지 도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본 건 단순한 무기 피해가 아니었다. 전쟁의 룰이 완전히 무너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쇼지 고타니 소령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을 때 기체는 멀쩡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작전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손에 든 노트에는 흔들린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문장들이 있었고 군복 소매는 땀에 젖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전실로 들어갔다. 장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인사하고 앞에 놓인 테이블에 정찰 결과를 하나씩 풀었다. 사진, 스케치, 메모, 그리고 단 한마디.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전부 평평합니다. 누가 히로시마를 땅에 눌러버린 것 같습니다. 작전실은 고요했다. 몇몇은 서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몇몇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타니가 무슨 뜻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고고도에서 촬영된 항공사진. 연기는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고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검은 원형의 흔적과 불에 탄 대지, 뒤틀린 철골 구조물만이 보였다. 시내를 따라 흐르던 강과 다리만이 희미하게 도시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었다. 형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불규칙한 폭격 흔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간 듯한 원형의 파괴. 중심에는 크레이터와 같은 강력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주변 건물은 전부 그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다. 파괴의 방식 자체가 일본군이 알고 있는 어떤 무기 시스템과도 맞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생존자들의 모습이었다. 고타니는 저공 비행 중 목격한 현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었다. 절뚝이며 팔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떨군 채 방향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검게 그을렸고 어떤 이들의 피부는 축 늘어진 채 벗겨져 있었다. 옷은 반쯤 타 있었고 몇몇은 완전히 나체였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의 그늘 아래 서 있었는데 건물이 없었다. 그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구조물의 위치에 습관처럼 머물러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고타니 소령의 말처럼 단순한 폭탄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제서야 한 장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건 소위탄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결국 한 사람이 호출됐다. 요시오 니시나, 일본이 보유한 최고의 물리학자이자 일본 해경구의 실질적 책임자. 니시나는 전쟁 내내 일본의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을 연구해왔다. 자원도 부족했고 설비도 미비했으며 우라늄도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론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방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펼쳐진 정찰 사진을 한 장씩 천천히 살펴보았다. 이미 자신도 소문과 보고서를 통해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일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섬광에 대한 목격자 보고서를 받았다. 그 섬광은 태양보다 밝았다고 한다. 그림자를 콘크리트 위에 새겨버릴 만큼 강력했다. 그리고 열기는 금속을 녹이고 돌을 갈라버릴 정도였다. 그는 방사선 화상 패턴을 언급했다. 사람들의 피부가 열로 그을린 것이 아니라 빛으로 그려진 그림자처럼 탄 흔적, 옷의 주름, 가방끈, 철창살 이런 것들이 피부 위에 무늬처럼 남아있었다. 니시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다. 폭발 중심에서 가장 바깥의 피해 지점까지의 반경, 정찰 사진의 스케일, 열 전달거리, 섬광 지속 시간. 그는 자화 계산기 없이 종이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원자폭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검토했던 것, 미국이 실제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력은 TNT 약 15,000톤에 해당합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이 정도 피해는 그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반발했다. 그건 단지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시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는 수천 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보여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파괴는 즉각적이었고 원형이며 방사선 화상의 증거가 존재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장군 중 한 명이 고개를 떨구며 물었다. 우리가 똑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니시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것은 고농축 우라늄, 거대한 전력, 산업 설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입니다. 일본은 그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떤 결론이 떠오르고 있었다. 히로시마는 실험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실전에서 쓰인 첫 핵무기. 그리고 만약 미국이 두 번째 폭탄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질문했다. 그들이 또 하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니시나에게 쏠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만들 수 있었다면 아마 둘도 만들 수 있었겠지요.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순간이었다. 히로시마는 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목표물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혹시 그게 마지막 폭탄이길. 1945년 8월 9일 아침. 일본은 아직 히로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원자폭탄이라는 단어는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가정일 뿐이었다. 몇몇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몇몇은 미국이 단 하나의 폭탄을 만들어 겨우 한 번의 기회에 썼을 거라 생각했다. 그들이 놓친 건 단 하나였다. 미국은 한 번만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 오전 11시 2분. 두 번째 B-29 폭격기 박스카어, 조종사는 찰스 스위니, 차얼즈 시니. 비행 경로는 구름과 연료 문제로 계획보다 어긋났지만 폭탄은 최종 목표 중 하나였던 나가사키 상공에 떨어졌다. 무기의 이름은 패트만.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플루토늄형 핵폭탄이었다. 폭탄은 나가사키 우라카미 계곡 상공 500m에서 폭발했다. 섬광이 하늘을 가르자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충격파에 휩싸였다. 열기, 소리, 바람, 빛, 히로시마에서 목격된 양상이 그대로 반복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고가 더 빨랐다. 이미 고위 지휘부는 어떤 징후를 주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며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보고서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말을 잃었다. 두 번째 도시, 두 번째 섬광, 두 번째 침묵. 히로시마가 우연이라 믿고 싶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정해진 패턴처럼.
요시오 니시나는 손에 든 자료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핵분열 무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무기, 이제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고위 장군들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도쿄의 참모진은 미국이 최소 2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2개라면 3개일 가능성도 10개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번째 충격이 도착했다. 그날 새벽,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소련군이 만주 국경을 넘어 진격 중이라는 보고가 도쿄에 도착했다. 수천 대의 탱크와 대규모 보병이 일본 관동군을 압도하고 있었고, 일본 최정예 사단조차 전선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작전 보고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히로시마가 일본의 군사적 자만심을 무너뜨렸다면 나가사키는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소련은 일본의 마지막 희망을 깨뜨렸다. 도쿄는 그동안 소련을 중립국으로 보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소련을 통해 전쟁 종결 협상을 유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마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였다. 소련은 중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침략자였다. 장군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핵폭탄 2발, 도시 2개, 수십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 그리고 북쪽에서 밀려드는 또 다른 군대. 남은 건 불가능한 질문 하나뿐이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모두가 그 사람을 기다렸다. 천황. 그의 목소리 없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의 결단 없이 이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곧 그가 움직인다. 1945년 8월 9일 저녁, 도쿄는 더 이상 그전과 같은 도시가 아니었다. 이틀 전 히로시마, 몇 시간 전 나가사키, 그리고 만주에서 밀려오는 소련군. 모든 전선에서, 모든 지휘 계통에서 전쟁의 끝이라는 단어가 맴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다. 전쟁 지도부는 완전히 둘로 나뉘었다. 한쪽은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자는 강경파. 다른 한쪽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주의자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분노로 가득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고, 누군가는 책상을 치며 외쳤다. 황군은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수상별표 별표 스즈키 간타로, 영목 관태랑, 별표는 회의를 주재하며 이 결정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임을 알고 있었다. 일본 제국의 상징, 정치의 중심이자 신의 자손으로 여겨진 존재, 히로히토 천황. 전쟁 내내 그의 얼굴은 커튼 뒤에 있었다. 정책은 총리가 맡고 명령은 군이 집행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최고전쟁지도회의 회의는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천황의 직접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채를 흔드는 일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천황은 궁정회의에 참석했다. 그의 등장만으로 방안의 모든 기류가 바뀌었다. 잠시 침묵한 후 천황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신격화된 존재가 처음으로 인간의 목소리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로 회의는 종료되었다. 항복 수용. 그 결정은 곧바로 비밀리에 외무성에 전달되었고, 스위스와 스웨덴을 통해 미국의 수락 의사를 전하는 외교 노선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 밤 도쿄 한복판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움직이고 있었다. 몇몇 육군 장교들은 황국이 항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명령이 아닌 운명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믿었다. 8월 14일 밤 이들은 반란을 시도했다. 궁전 내부 점거, 항복 방송 중단, 항복 문서 파기,
계획은 철저했지만 실행은 그렇지 못했다. 이른 새벽, 반란은 진압됐다. 방송을 중단시키려던 병사들은 길을 잃었고 항복방송이 녹음된 레코드는 은밀히 옮겨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히로히토의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통해 일본 전역에 퍼졌다. 천황은 천황의 말투로, 천황의 언어로 천황의 결정을 말했다. 그는 패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대신 별표 전쟁 상태를 종결한다. 별표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국민은 알았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일본은 졌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라디오 앞에 섰다.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수명의 장군들과 장교들은 자결을 택했다. 그 중에는 전쟁 말기까지 항복을 반대했던 아라카와 노토키 대령도 있었다. 그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천황이 명을 내렸기에 그 역시 명예를 지키며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제국은 무너졌다. 무너진 건 단지 군대가 아니었다. 정신이었다. 체제였다. 신화였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다. 버려진 건물 속에서, 부서진 다리 위에서 검게 그을린 피부와 헝겊을 두른 채 걷고 있는 생존자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히로시마가 사라진 날, 일부는 목숨을 잃었고 일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 도시엔 비가 내렸다. 시커멓고 끈적한 비였다. 하늘에서 떨어진 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연기와 재, 그리고 방사능이었다. 사람들은 갈증을 참지 못하고 그 빗물을 마셨다. 아이들은 그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 물로 상처를 씻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비가 그들의 안에서 천천히 죽음을 자라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이상한 증상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입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졌고 눈동자가 흐려졌다. 처음엔 그냥 화상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쓰러졌다. 멀쩡해 보였던 사람들도 며칠 후엔 말을 잃었고 걷지도 못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치료법은 없었다. 원인도 몰랐다. 히로시마에 남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다. 그 생존자들에게 세상은 이름 하나를 붙였다. 히바쿠사, 폭발을 맞은 사람. 폭심지 근처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평생을 병으로, 차별로, 고립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들이 원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낙인처럼 생존자의 이름을 짊어졌다. 시간이 흘러 도시는 다시 세워졌다. 건물이 올라가고 전차가 달리고 학교에서 종이학을 접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히로시마는 평화를 말하는 도시가 되었고 전 세계는 그 이름을 기억의 상징으로 불렀다. 하지만 도시의 새로 칠한 색과 반듯한 건물들은 그날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다. 시계는 고장난 채 그대로 남았고 계단에는 피부가 녹은 채 앉아있던 사람의 형체가 자국처럼 새겨져 있었다. 바뀐 건 구조물뿐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8시 15분에 멈춰 있었다.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맞은 도시.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도시. 히로시마는 이후 한 번도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그대로다. 히로시마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도쿄의 장군들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진을 보고 기록을 읽고 생존자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 끝만 떨고 있었다. 히로시마는 사라졌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광경 앞에서 침묵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일본을 움직였다. 전쟁을 멈추게 했다. 역사를 갈라놓았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 한 도시가 몇 초 만에 사라질 수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장소가 존재할까? 기술은 더 정교해졌고, 무기는 더 강력해졌고,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잊힌 기억은 반복되고, 반복은 파멸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히로시마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기적이 아니라 경고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날 이후 세계는 멈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다시는 절대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로시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흔적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다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예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